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동산 성공투자의 미래 정민입니다. 벌써 4회째를 맞이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뜨거운 관심 주고 계신데요.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시면서 부동산 투자 계획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오늘 이 시간 꼭 주목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2018년 부동산 경기 전망에 대해서도 살펴보고요. 공급 과잉에 따른 집값 하락설, 그리고 금리 인상 시기에 걸맞는 투자 방향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하시면서 꼭 필요한 정보 가져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부동산 성공 투자의 미래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이데알리 TV에서 야심차게 준비한 성공적인 부동산 투자를 위한 프로젝트. 현장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들이 전달하는 재개발 이슈부터 핫한 부동산 정보까지. 이런 프로그램은 없었다. 매주 일요일 저녁 9시에 만날 수 있는 전격 부동산 토크 프로그램. 부동산 성공 투자의 미래, 지금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부동산 성공투자의 미래입니다. 부동산에 관련된 궁금증을 해결해드리는 1부 순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 인사드리겠습니다. 김명경 이사님과 김재경 수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2018년 새해 첫 방송입니다. 많은 분들이 부동산에 관련된 궁금증 가지고 계실 텐데요. 오늘도 다양한 이야기 해주실 거죠? 네, 2018년이 시작되었는데요. 이 새해 부동산 경기 전망을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볼까 합니다. 네, 부동산에 관련된 다양한 이슈들을 그간 많이 다뤄봤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내용들을 좀 다뤄주실지 간략하게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2018년도 부동산 경기 전망을 다들 어떻게 보시나요? 작년부터 언론과 일부 전문가라는 사람들은 계속 부정적인 이야기를 많이 해왔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가격은 계속 상승했습니다. 그러면 2018년도는 어떨지 한번 구체적으로 전망을 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소장님께서는 2018년도 부동산 경기를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신다라는 말씀 주실 것 같은데요. 사실 많은 분들이 집값이 좀 하락하지 않을까 우려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관련돼서 간략하게 정리를 좀 해주시죠. 네, 요즘 부동산 가격이 하락한다고 말하는 논리들을 보다 보면 크게 네 가지로 압축할 수 있습니다. 2018년 부동산 공급 과잉, 인구 감소, 본격적인 한국의 금리 인상, 정부의 다주택자 규제 정책 등이지요. 네, 하나하나가 묵직한 주제입니다. 하나씩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이야기할 주제는 2018년도 부동산 공급 과잉입니다. 손님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2018년도 부동산 가격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는 부분이며 언론과 부동산 하락론자들이 가장 많이 언급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네, 공급 과잉에 관해서는 이전에도 저희가 다뤘던 이슈인데요. 공급 과잉 때문에 집값이 좀 하락하지 않을까? 많은 분들이 우려하시는 것 같습니다. 또 못 보셨던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짚어주시길 바랄게요. 네, 전에 했었던 것에 대해서 핵심적인 부분만 정리해서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부동산 공급 과잉의 논점은 단순합니다. 말 그대로 부동산 공급이 너무 많다는 것인데요. 수요와 공급만을 따져본다면 이제 공급이 수요보다 많으면 가격은 당연히 하락하겠죠. 부정할 수 없는 기본적인 논리에 많은 사람들이 동조하였고 실제로 아파트 공급 과잉에 대해서 우려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언론에서도 부동산 공급 과잉으로 부동산 가격이 떨어진다고 주장하는 단골 소지이기도 하고요. 이제 표를 보시면요. 2017년 38만 가구, 2018년도 43만 가구로 공급량이 아주 많아 이를 우려하시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연평균 27만 가구씩은 공급이 이루어져 왔었는데요. 분명히 2017년도와 2018년도는 평균 이상의 공급량이기는 하지만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신규 공급이 크게 줄었던 기간을 고려하면 충분히 시장에서 소화해낼 수 있는 선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기존 공급이 적었다고는 해도 부동산 공급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면 가격이 주춤할 수밖에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느 지역에 얼마나 입주하는지입니다. 2018년도 입주 물량을 지역별로 자세히 보면요. 서울은 3만 가구밖에 안 됩니다. 경기도 및 경남 등 입주가 몰리는 곳은 따로 있지요. 네, 공급 과잉의 핵심을 정확하게 짚어주셨는데요. 지금 공급이 좀 많다 하더라도 그간 공급이 없었던 기간과 좀 비교를 해보면 감내할 만한 수준이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역별로 공급량을 좀 살펴봐야 된다라는 말씀인 것 같은데요. 네,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부분은요. 공급 과잉이라고 하면 수요보다 공급이 많다는 것입니다. 즉, 인구 대비 공급이 많은가를 고려해야 하는데요.
인구 대비 공급량을 본다면 입주 물량 폭탄이라고 하는 경기도보다도 하남, 화성, 김포, 평택 등 공급 과잉 우려 지역은 따로 있습니다. 그렇기에 공급 과잉은 지역별로 분석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네, 경기도권에 물량이 좀 많다고 해도 인구 대비해서 우려할 지역은 따로 있다라는 말씀이신 건데요. 그래도 일시적으로 공급량이 많으면 이제 가격이 좀 하락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공급 과잉에서 안전한 지역은 어딘가요? 저희가 분석하기로 안전하다고 말할 수 있는 곳은 서울입니다. 서울에서 주목해야 하는 것은 바로 실질 공급량인데요. 기본적으로 주택 공급이라고 하면 해당 주택 수가 순수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서울과 같이 이미 구도심이 형성된 지역은 그렇지 않습니다. 재개발과 재건축을 통해서 기존 주택을 철거하고 공급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보통 노후 아파트를 대상으로 진행하는 재건축보다는 저층의 주택들을 허물고 고층 아파트가 들어서는 재개발이 세대수가 많이 증가하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실질적으로 강북의 여러 재개발 단지들의 사례들을 본다면 반대로 세대수가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표를 보다시피 행당 6구역 서울숲 리버뷰자이는 39층의 초고층 아파트로 지어지지만 400세대 넘게 줄어들고요. 다른 재개발 지역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조합원 물량을 제외한 일반 분양 물건이 증가한 세대수로 생각하기 쉽지만 재개발 지역들은 좁은 길에 소형평수의 건물들이 다닥다닥 밀집돼 있는가 한편 주택은 하나로 봐서 조합원은 한 명이지만 세입자는 여러 명인 다가구주택들도 있고요. 조합원인 건물주가 아니라 이주하는 세입자들까지 생각해보면 재개발이 완료되는 세대수 자체가 오히려 줄어드는 구조인 것이죠. 기존 아파트에서 증가한 층만큼 일반 분양이 되는 재건축이 세대수가 순수하게 증가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이도 실질 공급량은 크지가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단일 단지로는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는 송파 헬리오시티가 9,500세대로 2018년도 입주 예정인데요. 언론에서는 약 1만 세대가 공급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지만 일반 분양은 약 1,500세대로 실질 공급 증가는 크지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구조적으로 서울은 공급이 많을 수가 없는데요. 여기에 서울은 지금도 강남권 재건축은 물론 재개발이 지속적으로 진행되면서 공급주택보다 멸실주택이 더 많은 상황이라 오히려 공급 부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서울은 기존 주택들이 있다 보니 재건축과 재개발을 통해서 공급을 늘리기가 좀 어렵고요. 그리고 멸실 주택 수가 많아서 오히려 공급 부족으로 가격 상승을 예측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가요? 공급 과잉 이슈를 정리해보자면 2018년 공급 과잉이라고는 하지만 특정 지역에 몰려 있어 지역별로 분석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경기도와 지방은 공급 과잉에 따른 하락 우려가 높고요. 지방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하락한다는 것이 아니라 해당 지역도 자세하게 인구 대비 주택 공급량, 실질 공급량 등 개별 지표를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지역별 개별 호재가 강하게 작용되는 게 있는지도 중요하지요. 서울은 멸실주택이 더 많아 오히려 공급 부족으로 공급 과잉 문제에서 자유롭습니다. 네, 김재경 소장님의 분석을 잘 들었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봐야 할 2018년 부동산 이슈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바로 인구 감소 문제로 인구가 감소하면 부동산 수요층도 얇아질 것이고 결국 부동산 가격이 하락할 것이라는 단순하게 생각해도 맞는 것 같은 이야기부터 출발합니다. 하지만 사실 인구 자체가 줄어드는 것은 한참 후에 나타나는 일이라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부분은 인구 감소 그 자체가 아닙니다. 낮은 출산율과 고령화 사회를 주목하는데요. 인구 고령화는 경제 전반의 활력을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가계대출 핵심 차입계층의 감소, 은퇴 고령층의 부채 축소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가계 부채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고령화에 대한 이야기는 예전부터 있어 왔지만 본격적으로 사람들이 우려한 것은 2015년 12월 한국은행이 금융안전보고서에서 이를 다루면서입니다. 한국은행은 은퇴 고령층이 소득 감소에 대응하여 부채를 디레버리징하는 과정에서 자산시장에 충격이 발생하고 부채를 원활히 상환하지 못하는 고령 취약 가계 계층이 증가하는 등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베이비 부머 세대가 향후 10년 이내에 대규모 은퇴를 앞두고 있어 가계 재무구조 전반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네, 쉽게 말하자면 은퇴 이후에는 소득이 없어서 부동산을 매각해서 빚을 정리한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러다 보면 매물이 많아져서 부동산 가격이 하락한다라는 말인 것 같은데요. 그런 생각들이 많았었죠. 경제 접근에 있어 정부보다 보수적인 편이란 한국은행이 완곡하게 적긴 했지만 부동산 하락 압력이 커진다는 언급에 대해 언론에서는 대서특필하면서 부동산 위기설을 이야기했었는데요. 그러나 한국은행의 예상은 빗나갔습니다.
은퇴하면서 부동산을 정리할 것으로 보았는데 반대로 중장년층의 부동산 구매는 더 늘어난 것입니다. 한국은행의 2016년 12월 금융안정보고서를 보면 50대와 60대 이상의 부동산은 더 증가하였고 소득에 여유가 있을수록 부동산을 더욱 많이 구입한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네, 은퇴를 하면 부동산을 처분할 것이라는 예상이 있었지만 오히려 부동산을 더 구매했다라는 것, 왜 그럴까요? 이는 기본적인 흐름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바로 저금리의 장기화입니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1% 초반으로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데요. 인플레이션이 2%인 것을 고려하면 은행에 보관해봤자 실질 금리는 마이너스인 상황입니다. 여기에 불확실하고 위험성이 큰 주식이나 펀드보다는 안정적이고 접근성이 높은 부동산에 투자한다는 것이죠. 네, 은퇴 이후에는 소득이 없어서 부동산을 많이 매각할 것이라는 한국은행의 예상은 빗나갔습니다. 부동산 거래가 활발한 세대가 바로 50대와 60대인데요. 그렇다면 인구와 관련돼서 고령화 말고도 다른 이슈들도 좀 눈여겨봐야 할 것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것들이 그런가요? 네, 인구 감소의 또 다른 이슈는 생산 가능 인구 감소인데요. 통계청에 따르면 2017년도부터 감소가 본격적으로 시작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직 문제라고 할 수 없는데요. 전체적인 생산 가능 인구의 총량은 줄기 시작하지만 세부적으로 보면 근래 심각해진 저출산의 영향으로 15살에서 24살의 감소폭이 크고요. 반대로 주택을 구입하는 연령대는 오히려 꾸준히 증가합니다. 당장 주택 구매와 관계없는 학생 및 사회 초년생의 인구 감소로 부동산 가격이 하락한다고 하기엔 비약이 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인구 감소 자체도 아직 멀었습니다. 출산율이 낮아져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 사람들이 장수를 하게 되고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게 되지 인구 자체가 줄어드는 것은 나중에 진행되는데요. 이는 인구 증가의 잠재적인 탄력에 의해 꾸준히 증가하다가 2031년도부터 감소하기 시작하리라 보고 있습니다. 물론 장기적으로 한국의 인구가 줄어들면 부동산 가격이 하락할 수 있겠죠. 하지만 실질적인 영향을 받으려면 최소 20년 뒤의 일입니다. 네, 현재 부동산 소비층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서 본격적인 인구 감소를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인구 감소 이슈에서 우리가 놓치는 부분이 바로 대한민국의 높은 인구 밀도입니다. 도시국가나 면적이 아주 좁은 미니국가를 제외해보면 한국은 세계 3위입니다. 다른 선진국과 비교할 시 몇 배나 더 높은 인구 밀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의 인구 밀도는 타의 추정을 불허할 정도로 그 격차가 압도적입니다. 이외에도 주요 대도시에 몰려 있는데요. 이렇게 극단적으로 인구 밀도가 높게 모여있는 한국의 대도시가 수요가 부족해서 가격이 떨어질 것인지는 의문입니다. 인구 감소 이슈를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현재도 부동산 구입계층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은퇴자들도 부동산 보유량을 늘리는 추세입니다. 인구의 직접적인 감소는 최소 20년 뒤지만 대한민국 대도시의 인구 밀도는 매우 높은데요. 그러다 보니 인구 감소는 인구 밀도가 낮고 고령자 비율이 높은 지방 부동산 시장에 나쁜 영향을 주고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 영향이 별로 없을 것으로 봅니다. 네, 부동산 시장은 정부의 정책에 영향을 좀 많이 미친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특히나 이번에는 다주택자를 좀 많이 규제한다라고 들었는데요. 이 내용을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경제학에서 금리는 아주 중요한 거시경제 지표입니다. 다만 경제학을 안 배우신 분들은 금리와 경제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정확히 아시는 경우가 많지 않은데요. 금리와 부동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 11월 한국은행은 6년 5개월 만에 처음으로 금리 인상을 단행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도 본격적인 금리 인상 시기에 돌입하게 되자 이에 대해 우려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금리가 상승하면 조달 비용이 증가하므로 대출을 통한 부동산 매수세가 약해지고요. 가계부채 문제가 심각한데요. 이자 부담 증가로 인하여 기존 매물을 쏟아지고 부동산 가격이 하락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는 경제를 1차원적으로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금리는 각국의 중앙은행에서 결정하는데요. 국내 최고의 경제 전문가들이 모여서 거시경제 지표를 통하여 결정을 하는데요. 금리를 논의할 때 무식하게 집값만 잡으면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 한 부동산 가격의 하락은 오지 않습니다. 금리 결정에 대해 여러 가지 복합적인 판단이 들어가겠지만 기본적으로 큰 틀은 테일러 준칙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결론만 말하면 금리 인상은 인플레이션과 현재 경기 상황으로 결정됩니다. 경기 불황기에는 경기 부양을 위해 금리를 낮추고 경기가 과열되면 진정하게 하려고 금리 인상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기본 상식으로 여기에 중앙은행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인플레이션 수치를 추가하면 되는데요. 어디에 더 가중치를 두냐의 차이가 있고 이 외에도 다른 변수를 추가하여 결정하겠지만 대체로 타일러 준칙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세계 각국의 금리 결정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경기를 판단할 때 여러 자료를 참고합니다. 여기서 금리는 경기 후행 지표입니다. 금리가 올라가면 조달 금리가 높아져서 기업의 투자가 낮아지고 가계 소비가 위축되어 경기가 후퇴하게 되는 게 기본 사이클인데요. 중요한 것은 이 시작인 금리 인상이 된다는 것은 앞서서 인플레이션이 높다거나 경기가 과열이라는 것이죠. 네, 쉽게 말하자면 경기가 먼저 움직이고 뒤따라가는 지표라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금리 인상은 긍정적으로 봐도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인플레이션이 높다는 것은 화폐 가치가 하락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이 말을 바꿔 말하자면 실물 가치의 자산이 높아지는 것이죠. 실물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면 이러한 인플레이션에 대해 대비할 수 있는데 이를 인플레이션 해지라고 합니다. 따라서 물가 상승률이 높은 상황에서 자산을 지키기 위해 인플레이션 해지를 하게 됩니다. 실물 자산에서도 시간에 따른 감가상각이 되지 않는 금, 원자재 등의 실물 자산 중 가장 대표적이면서도 개인이 접근하기 쉬운 것이 바로 부동산입니다. 부동산 보유 자체가 물가 상승을 피해 자산 가치를 지키는 수단이 됩니다. 그럼 또 다른 금리 인상 요인은 바로 경제 성장률이 높은 경우인데요. 이는 더 말할 것도 없이 개개인별로 가처분 소득이 늘어나게 되고 시중에 돈이 많다는 것으로서 부동산 구매 여력이 높아지는 것이죠. 금리가 높아지면 부동산을 구입하는 데 악재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금리가 상승하는 시기라는 것 자체가 의미하는 인플레이션 압박과 경기 호황이라는 신호의 긍정적인 부분이 더 강해서 부동산 가격은 꾸준히 상승하는 것이죠. 네, 처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금리가 올라가면 이자에 대한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이 부동산을 사기가 좀 어려워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반대로 금리 인상 시기라는 것 자체가 부동산에서는 긍정적인 시기다라는 말씀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경제학적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도 부동산 가격이 상승을 했나요? 어떤가요? 물론 그렇습니다. 통계 자료를 보다시피 물가 상승률이 높을 때 부동산 가격 상승률도 높고요. 물가가 높은 시기에 기준금리도 따라서 상승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한국뿐만이 아니라 다른 주요 선진국들의 지표를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다들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랐다고 기억하는 노무현 전 참여정부 당시는 어떤지 볼까요? 이때도 보면 기준금리가 7차례나 인상되었습니다. 이러한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가격은 계속 상승하였고요. 지금은 1%대인 저금리가 아니라 기준금리만 해도 5%로 대출금리는 8%가 넘는 상황이었습니다. 네, 당시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랐다라는 기억은 있었는데 저 정도로 금리가 높은 줄은 몰랐습니다. 사실 지금 금리가 높아서 대출 받기가 어렵다고 하기에는 이전과 좀 비교를 해보면 거리감이 좀 있는 내용 같습니다. 이 금리 인상과 부동산 가격 하락은 연결되지 않는다라는 정도로 정리를 하고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금리 인상에 대해서 우려할 부분은 전혀 없는 건지 그 부분이 좀 궁금합니다. 네, 좀 더 나아가서 주의를 한다면요. 미국의 금리 인상을 주의해야 합니다. 미국의 금리 인상은 미국 경제 상황에 따라 결정되다 보니 앞서서 언급한 국내 경기와는 무관한 외생 변수이기 때문입니다. 통화 정책을 국내 경기 상황을 보면서 펼쳐야 하는데 국내 경기가 안 좋은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국내 경기 물론 부동산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주일 한국은행 총재는 미국의 금리 인상으로 인하여 한국의 금리 인상을 결정짓는다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미국이 금리를 최초로 올린 2015년도 12월 이후로 한국은행은 국내 경기 상황을 보고서 반대로 금리를 낮추기도 했었고요. 지금 국내 경기 호전과 목표 인플레이션 도달을 근거로 금리를 결정하였습니다. 미국의 기준금리가 한 번에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요. 연준에서 계속 이야기한 부분으로 천천히 시장의 반응을 보면서 움직이다 보니 언론에서 우려하는 것과 같은 급격한 충격은 오지 않습니다. 금리는 거시경제의 핵심 지표로 경제 전문가가 국내의 각종 지표를 통해 결정하는 것입니다. 과거 한국과 미국의 금리가 역전된 경우가 없었던 것도 아니고 그 자체에 크게 우려할 부분은 아닙니다. 오히려 경제를 배우셨다면 금리 인상은 부동산 가격 상승의 시그널로 읽으실 수 있습니다. 2017년도 11월 6년 만에 처음으로 금리를 인상시켰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 중심지 부동산 가격은 꾸준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금리 인상으로 인해 부동산 가격이 떨어진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정말 그러한 사례가 있는지 조사해 본다면 정답이 무엇인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네, 금리 인상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우려를 하시고 계실 텐데요. 저희 방송을 꼭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금리가 인상을 하면 가격이 좀 하락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요. 다양한 자료를 바탕으로 금리가 인상할수록 부동산 가격이 상승한다라는 결론을 좀 내렸습니다. 고급 정보인 것 같아요. 꼭 알고 가시고요. 저희가 다양한 부동산 이슈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저에게 전화나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02-377-0231번 그리고 100원의 유료 문자 샵 3772번입니다. 그리고 인터넷으로도 상담이 가능한데요. 이데일리 TV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부동산 성공 투자의 미래 게시판에 글 남겨주시면 저희가 정확하고 빠른 상담 약속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김명경 이사님과 함께 이슈에 대한 이야기 나눠볼까 합니다. 자, 이사님이 이야기해 주실 주제는 어떤 것들인가요? 파리 부동산 대책에서 다주택자에게 양도세 중과가 신설되었습니다. 기존엔 1년 이상 보유만 하면 일반 세율을 내면 되었는데 2018년 4월부터 2주택자는 기존 세율의 10%, 3주택자 이상은 20%가 중과되도록 했으며 장기 보유 특별 공제도 제외시켰습니다. 강력하다는 평을 받았던 파리 부동산 대책이 나왔지만 서울 및 일부 지역의 부동산 가격은 계속 상승하고 있는데요. 지금 정부에서 각종 규제를 해도 떨어지지 않는 집값을 잡기 위해 임대소득 과세도 강화해서 앞으로 다주택자는 3억 원이 넘는 전세에 대해 과세한다고 하고요. 지방선거 이후 본격적으로 보유세 인상도 논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해서 정부가 다양한 정책을 내놓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정부의 노력과 정책이 쏟아지면서 이 부동산을 매수하려는 사람들이 좀 많이 주춤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에다 다주택자 규제를 좀 강화하면 주택수를 줄이기 위해서 많은 분들께서 매도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떤가요? 네, 맞습니다. 사람들이 집을 매도하려고 하겠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러한 정책은 부동산 가격의 양극화를 불러오게 됩니다. 단순히 주택수로 규제를 하게 되면 가치가 떨어지는 주택을 먼저 처분하려고 합니다. 지방에 있는 주택부터 먼저 처분하고 또 서울에 여러 채가 있으면 외곽 지역부터 처분하려고 할 것입니다. 다주택자 규제가 심했던 참여정부 때의 주요 부동산 정책들입니다. 쭉 읽어보시면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상당수의 대책들이 눈에 보이실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보다 훨씬 강했다는 것을 바로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지금의 정책들은 어떻게 보면 한번 경험해봤던 정책이지만 이제 그 시절에는 처음 있었던 정책이라 좀 파급 효과가 컸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그 참여정부 때 부동산 가격은 오히려 상승하지 않았나요? 어떤가요? 정확히 말하면 수도권의 가격이 올랐습니다. 서울과 지방, 또 강남과 비강남 간의 양극화만 더 심해졌습니다. 떨어지는 곳은 더 떨어지고 오르는 곳은 더 오르는 상황이 발생된 것이죠. 정말 어떻게 되었는지 지역별 주택 매매 가격 상승률을 통계를 한번 봐볼까요? 전 참여정부 당시 부동산 규제가 심했지만 결국 부동산 가격은 올랐다라고 기억하신다면 이는 반은 맞고 반은 틀렸습니다. 전국 평균으로 보면 올라가긴 했지만 그래프를 자세히 보시면 수도권이 큰 폭으로 뛴 것과 반대로 지방은 가격이 떨어진 뒤에 큰 변동 없이 그대로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부동산 강풍이 몰아쳤던 것은 전 참여정부 당시 막상 지방은 소외되었던 것이죠. 이는 서울로만 보아도 차이가 나는데요. 강남과 강북을 비교했을 시 강남의 상승폭이 더 높았습니다. 강북의 상승폭도 높기는 했지만 기본적으로 매매가 자체가 다르다 보니 설령 같은 10%가 상승했어도 강남의 10% 상승과 강북의 10% 상승은 가격이 달라 강남과 강북의 격차가 더 벌어졌습니다. 네, 사실 10여 년 전이다 보니 저희 기억에서는 이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정확하게 알고 보자면 이제 지방은 오르지 않고 수도권만 올랐다. 양극화 현상이 좀 더 심해졌다로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부분은 다주택자 규제에 따른 여파인 건가요? 어떤가요? 이러한 양극화 조짐은 벌써부터 다시 나타나기 시작했는데요. 파리 부동산 대책 이후 분양시장 규제 강화에도 서울은 분양 경쟁률이 높은 데 반해 지방은 미분양이 쌓이고 준공 후에도 분양이 안 된 악성 미분양도 증가 추세입니다. 부동산 가격도 서울은 꾸준히 상승하고 있지만 지방은 하락으로 전환했죠. 일각에서는 거래량이 감소한 것을 들고서 호가만 올라간 것이라고도 하지만 실제 서울 중심 지역 부동산에 찾아가 매물이 있는지 알아보면 물건 자체가 귀하다는 것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네, 오늘 긴 시간 동안 투자 앞두시고 계신 분들이라면 꼭 살펴봐야 할 이슈들을 좀 꼼꼼하게 살펴봤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종합적으로 정리를 한번 부탁드릴게요. 오늘은
부동산에 대한 여러 이슈들을 분석해 보았습니다. 각각 전혀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 주장에서 이야기하지 않는 부분들을 구체적인 자료를 통하여 비교해 보았고요. 하나씩 보신 것과 같이 공급 과잉과 인구 감소 등 각각의 개별 이슈는 단순하게 보면 악재지만 이는 지역별 분석도 해보아야 합니다. 특별한 개별 호재가 없는 지방과 경기도권은 부동산 가격이 하락할 위험이 아주 높습니다. 정부의 다주택자 규제 정책도 확실한 물건만을 가져가게 하는 것이고요. 앞으로 단순히 부동산 가격이 오른다, 떨어진다가 아니라 어느 지역이 오르는지, 어느 지역은 위험한지 이렇게 지역별로 분석을 해야 하며 오르는 곳이 더 오르는 쏠림 현상도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예전과 같은 대세 상승의 시기는 지났습니다. 지역별로 다르게 움직이다 보니 지역 분석이 어느 때보다 강조되는 시기가 찾아왔습니다. 서울 중심지 가격은 계속 상승될 것으로 보이며 서울도 어디에 투자해야 하는지 신중한 선택을 필요로 합니다. 네, 2018년 부동산 시장 전망을 좀 요약해 보자면 여러 가지 이슈들이 혼재되어 있는 상황에서 지역별로 정확한 분석이 필요하다는 말씀으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특별한 호재가 있지 않는 한 이제 뭐 지방이나 수도권보다는 서울 중심으로 투자를 하라는 말씀도 해주셨네요. 저희가 2018년 시작을 하면서 여러 가지 전망과 이슈 좀 살펴봤는데요. 저희 방송을 좀 토대로 투자 계획을 세우시고 2018년 연말에 저희 방송 다시 한번 살펴보는 것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사님? 저도 분석을 하고 있지만 또 한 사람의 투자자로서 시장을 바라보고 있다 보니 올해 말에 분석처럼 진행될지 기대가 됩니다. 네, 오늘 두 분께서 경기 전망과 다양한 이슈 분석 꼼꼼하게 해주셨습니다. 두 분께 오늘 감사의 말씀 전할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부동산 성공 투자의 미래 일부 함께 하셨습니다. 저희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점 있으셨을 것 같아요. 저에게 전화나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02-377-0231번 그리고 문자는 샵 3772번입니다. 그리고 이데일리 TV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부동산 성공 투자의 미래 게시판에 글 남겨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고 빠른 상담 약속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2부에서는 김재경 소장님과 함께 주목할 만한 재개발 지역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